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나쁜 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악재가 이제 새로 생긴 악재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가 자, 그럼 주식시장을 좀 돌아와서 국민 주식 이거 제가 기자님한테 다른 종목 안 여쭤보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워낙 가장 큰 종목이니까요. 또 네. 애증의 종목이기도 한 삼성전자 주가의 이제 향방과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김 작가님이 네. MC를 하시면서 네. 이 채널이 아닌 우리 김 작가 TV가 아닌 곳에서 이런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제가 계셨는데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패널 네. 네. 이게 삼성전자 계속 오를 거라고 보셨던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제가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계속 빠져 있고 네. 가상의 세계 또는 넷플릭스를 계속 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사겠지만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PC 다 바꿨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다 바꿨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다 바꿔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저는 넷플릭스 회원에 가입한 다음에 저는 넷플릭스만이 아니라 웨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한 두세 개 가입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시간 잘 가잖아요. 시간 잘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디즈니 플러스 생겨도 이게 회원들이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걸 걱정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더 이상 이런 이제 온라인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메타버스 굉장히 빨리 갈 줄 알고 막 회사 이런 페이스북이 막 열심히 메타로 바꿨지만 저는 그때도 좀 이게 아닌데 왜냐면 왜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세상에서 더 이상 과연 예전의 속도로 이런 가상의 세계에 빠져 있겠느냐.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서버를 증설할 때 이제 유튜브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어떤 IT 업계가 실수를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서버를 다들 증설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다 중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전부 다 넷플릭스 보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2020년 가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튜브 서버가 2번 뻥납니다. 그래서 2번 동안 막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버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수많은 또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또 이제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서버 증설을 했고 이렇게 서버를 증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공급망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미리 다 당겨서 산 겁니다. 엄청나게 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반도체 부족할까 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가 정체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줄어들고 서버 증설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오버 커패시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과잉으로 엄청난 서버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투자가 한동안 안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때 우려를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은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 요인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악재가 이제 새로 생긴 악재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가 공급망 이슈인데 이게 패권 전쟁하고 움직이면서 공급망 이슈가 터졌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서방 진영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리를 제재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희귀가스를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뭐 희귀가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네온, 크립톤 이런 중요한 가스들 보면 시장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런 희귀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희귀가스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건데 나머지 70%를 누가 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할까요? 나머지 70%는 모든 걸 다 만드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한테 수출 안 해. 자, 중국은 우리하고 반도체 굴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자기 맘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이 제일 신났어요. 야,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우리한테 따따블로서 가격을 사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잖아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위협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은 다시 또 반도체 만드는 희귀가스를 또 독점하고 하게 됐으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희귀가스 가격이 발표한 지 며칠 안 돼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또 악재가 또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악재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전력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 삼성 반도체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서방에서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삼성 반도체 같이 이런 첨단 산업은 이제 다 신재생에너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거죠. 야, 우리는 전부 다 신재생이야. 근데 왜 너 삼성은 말이야 아직도 더러운 그 지구를 오염시키는 그런 화석 연료를 쓰고 있냐. 네. 너 전부 다 신재생으로 안 바꾸면 너 곤란해. 자, 그러면 삼성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에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방법은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텍사스 같은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고 해서 옮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진짜 강력한 이유가 뒤쪽에 뭐냐면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싸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미국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만약에 너 이제 전기 공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만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삼성한테 안 좋은 일이냐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공장의 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국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는 뭐 옛날에도 뭐 젓가락 얘기도 있었지만 네네네. 하여튼 우리는 그거 참 잘하잖아요. 우린 불량품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불량품만 나오죠. 근데 미국 공장 수율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뭐 우리보다 쌀 리가 없고 그리고 공장 입지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일종의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많은 비용이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데 그러면 원전으로 하면 되느냐? 네. 원전의 조건을 달아버렸죠,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없는 거를 꼭 얘기합니다. 뭐냐면 한국 너희 원전은 고준위 방패장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준위 방패장은 이제 경주에 있잖아요. 네. 근데 고준위 방패장은 지금 만들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준위 방패장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거 만드는데. 근데 저준위 방패장은 이거 장갑 같은 거였어요, 장갑. 이거 사실 이거 방호복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방사성 물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고준위 방패장 지금 얘기 꺼낸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고준위 방패장이 있으면 너를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뭐 준해서 인정해줄게라는 거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미국은 아직 그거 인정 안 해줬는데 유럽은 조금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 지저분한 에너지, 더티한 에너지가 되노니까 삼성의 역시 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생산 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삼성에 새로운 악재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다 아시게 된 게 그 악재들이 다 반영된 날이 최저가입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만 없으면 그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 나올 악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이제 거의 시장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악재들을 생각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저도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야, 반도체 하나입니다. 진짜 반도체 하나. 다른 건 중국이 우리를 다 추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보면 추격당했죠. 대표적인 게 배터리잖아요. 저는 배터리는 항상 어디 나가서도 저건 중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고 얘기했고 반도체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반도체에서 다른 것보다도 7나노 이하의 어떤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반도체는 우리가 시장을 계속 지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믿는다면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싶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위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니까요. 다만
너무 올인 투자는 여전히 네. 저는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식의 그냥 단순한 방법은 좀 곤란하다. 물론 저도 10년 동안은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악재들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됐고 새로 생길 악재들만 조금 이제 좀 남았는데 향방을 좀 봐가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서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런 약세장으로 이제 굉장히 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뭐 사도 되는 주식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팔아야 되는 주식은 어떤 쪽일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의 운명과 같은 거라서 반도체가 흔들린다면 이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는 섹터는 저는 자신 없지만 그냥 거시경제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전 조선이긴 한데 무조건 좋게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조선에는 호재와 악재가 양쪽 다 있거든요.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뭐냐면 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이제 아주 곤란해진 거예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계속 살 수도 없고 이게 안 살 수도 없고 되게 복잡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천연가스를 누구한테 사야 될까요? 지금 계속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이야 셰일가스 엄청 많거든. 우리한테 좀 사봐. 우리가 좀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천연가스 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이라 그래서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 상태로 쫙쫙 옮겨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서로 적성 국가들이 막 생겨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천연가스로 옮기던 곳이 되게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옮기던 때는 배가 필요 없었죠. 근데 미국 천연가스를 살려면, 즉 셰일가스를 사서 이거를 옮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있어야겠죠. 배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일단 천연가스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LNG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LNG 선이 필요하죠.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전 세계 에너지 패권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액화를 해서 LNG로 실어 나른 다음에 독일에 예를 들어 항구에 도착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럼 거기서 다시 기화를 시켜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조선산업에서 LNG선은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 보이나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전히 저도 모르겠는 건 정말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천연가스를 사줄까? 미국의 셰일가스를. 왜냐하면 프랑스처럼 뒤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버리는 이런 뒷거래를 좀 해버리면 러시아의 이 어떤 천연가스의 지배력이 약화될까요?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배신을 보면서 쟤만 뒤통수 쳤네. 나도 그냥 뭐 우크라이나 뭐 쟤만 그렇게 있나? 나도 지금 우크라이나보단 우리나라가 더 문제인데 그냥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천연가스를 사주려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단가가 훨씬 비싸집니다. 자, 근데 천연가스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계속해서 뒷거래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훨씬 덤핑해서 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년 간 본다고 보세요. 이 전쟁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예를 들어 한 20% 싼 가격에 러시아 걸 계속 사는데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는 운송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대서양을 건너와야 되고 액화했다, 기화했다, 난리쳐야 되니까. 예를 들어 20% 비싼 가격에 독일은 예를 들어서 미국 천연가스를 샀다. 그러면 전력 가격이, 생산 가격이 누가 훨씬 비쌀까요? 같은 천연가스라도. 독일이 훨씬 비싸집니다. 그럼 그 나라 산업 경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출을 하겠어요? 생산 단가가 훨씬 비싼데?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천연가스를 진짜 살까?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탈세계화. 그러다 보니 이제 교역량 전체가 지금은 경제 성장 속도가 이렇다면 교역량 속도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교역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배를 발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저는 이제 거시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꾸로 조선으로 봅니다. 발주가 커지면 세계 압력이 더 큰 거고 아직은. 조선 산업이 문제가 생기면 그 주가가 저는 먼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탈세계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건 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섹터별로 오히려 조선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오히려 조선 산업을 보면 좀 미래가 좀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계화가 계속될 때 우리나라 성장은 가속화되지만 탈세계화가 가속되면 우리나라 성장 속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선행 지표 같은 겁니다. 조선 섹터는 어떻게 보면 선행 지수 같은 거고 이제 반도체는 한 10년 동안은 아직 중국보다 우리가 앞설 것이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장에서 꼭
뭔가 팔아야 되는 주식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종목이 아니라 이제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요? 기업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네이달리오. 이 사람 정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뭐 헤지 펀드의 제왕이고 뭐 이런 명성을 지금 현재 달고 살고 있잖아요. 원래도 물론 포트폴리오. 네, 근데 2020년 성과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정말 대가 중에 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러났는데 네. 유럽에서 숏을 쳤어요. 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금액이 일단 7조 원이에요. 7조 원. 7조 원을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2020년에 성과가 워낙 낮았으니까 이번에 만회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뭐랄까 위험한 투자하는 분이 아닌데. 근데 그 기업들의 목록을 보면 충격적인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ASML 들어보셨죠? 정말 네덜란드 반도체로 네. 정말 전 세계 반도체 정말 갑 오브 갑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하청업체야 되는데 갑 오브 갑인 ASML 네. 전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나 이런 EUV 뭐 관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ASML에 대해서 숏을 쳤어요. 조 단위로.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저는 레이 달리오가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평가됐던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버블의 시대가 좀 끝나간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분 판단이 맞다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식이 제일 위험하냐? 그동안 과도하게 고평가됐던 주식들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 필요 없고 지금은 잠시 이제 시장이 이제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너무나도 과열됐고 너무나도 흥분했던 상황에서 이제 이성을 찾아가면 이제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보면 얘가 이 가격인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고평가를 받은 기업이 그래서 코카콜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PER 이 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이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된지 저평가된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카콜라의 주가가 애플보다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그런 게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뭔가 생필품이라든가 좀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좀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잠깐은 시장이 냉정을 찾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고평가됐던 기업은 언더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버슈팅도 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흥분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버슈팅했던 기업들을 사람들이 팔다 보면 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치가 뭐 이만큼이라 그러면 밑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언더슈팅이 날 때가 이제 매수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업을 그렇게 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고평가됐던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평가 얘기해 주셔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사실은 작년까지 굉장히 이제 고평가를 받고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해진 구간인 건 확실하잖아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도 된다면 좀 어떤 IT 기업들은 계속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아닌 기업의 미래만 놓고 봤을 때 혁신 기업들의 미래는 계속해서 밝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잠시이지만 잠시 동안 뭐가 올 거냐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틸. 이 사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제 벤처 기업가이자 벤처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회사도 차렸었고 뭐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진가를 알아보고 페이스북 일찌감치 투자해서 돈도 아주 많이 버신 분이에요. 본인도 벤처로 많이 벌었지만 그리고 나서 투자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140자뿐이다. 이 140자가 바로 트위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많은 혁신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된 혁신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전부 다 이제 가상 세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스마트폰 세상이라든가 온라인 세상에서 있었던 혁신들이었고 그걸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대단한 거고 앞으로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다만 이게 문제점은 사람들이 이게 다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안은 어떤 일정 기간은. 근데 우리가 하늘 나는 자동차 뭐 만든다고 지금 난리지만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실제로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면 비클이라고 UAM 뭐 UAV 비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올지 아닌지도 모르죠. 피터 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삶을 바꿔주는 혁신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최고의 혁신가인데도 자기들이 만든 건 다 페이스북 같은 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갔을 때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전기차 같은 혁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전기차는 개솔린보다 더 처음에 인기가 있었어요. 원래 내연기관차보다 시장을 먼저 장악했었고 19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였던 적인데 사실은 옛날 과거의 기술로 돌아온 거고 여러분 마차가 자동차로 바뀐 거랑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혁신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혁신의 어떤 속도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요. 기술주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세상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러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자주 실패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실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모토예요. 뭐냐면 빨리 해봐라. 그리고 자주 실패하라. 그래야 데이터 값을 얻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꾸만 실패해야 됩니다. 자꾸만 실패해서 한 5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대박 치는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넘쳐나야 되겠죠. 돈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눈먼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실패 5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돈이 펀딩이 되려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엔젤 투자자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젠 돈값을 받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넘쳐나던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쉬어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이제 사람마다 전략이 다르겠죠. 그때를 모아가는 시대로 잡을 거냐 아니면 잠시 쉬어갈 때 같이 코카콜라에 편승할 거냐인데 저는 후자는 아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하락장에서 이게 대세 하락장이냐 아니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지금 막 고평가를 받는 모습을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대세 하락장에서 주도주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생필품주가 한번 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고평가될 때가 있는데 대세 하락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봅니다. 자, 돈값이 이제 돈값을 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자산 어쨌든 현금 가지신 분들이 사실 뭐 주식도 부동산도 그다음 가상화폐도 이러다 보니까 이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걸 아마 요약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이 투자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지금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말씀드린 걸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뇌를 양분해서 달러 자산을 따로 굴리고 달러와 그다음에 원화를 일단 양분하게 줬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와 금을 관심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7.5% 내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새로운 얘기는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자재가 아주 특이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원자재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와서 뒤늦게 원자재 좀 사세요 하는 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이제 투자에 별로 관심 없던 분이 원자재 사라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원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가격이 높을 때 다 관심을 가지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원자재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데 여러분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원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 투자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금은 제가 이제 앞에서 전반부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KRX 금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특이하게도 보관료도 받지 않고 금을 보관해 주면서 현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원유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십니다. 원유 사면 원유 어떻게 보관하죠? 그렇죠. 네, ETF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ETF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고 보관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 ETF도 결국은 그 원유를 어쨌든 현물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물을 사면. 그래서 ETF 전부 다 거의 다 선물이에요. 선물. 현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왜 유가가 우리가 2020년에 마이너스 갔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만기가 다 돼가는데
문제점은 이 선물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현물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유를 인수를 금융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그 선물 상품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융 투자자인데 네. 선물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갖고 있다가 만약에 딱 낙찰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현물을 그 원유를 갖다가 어디선가 이걸 갖다가 탱크에다가 저장 탱크에 넣어야 되는데 저장 탱크가 없잖아요. 그냥 금융 투자자는. 그러니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라도.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구리를 사든 아니면 리튬을 사든 현물에 투자할 수 있으면 네. 뭐 리튬 저도 관심 많아요. 근데 현물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원자재를 투자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만기가 이제 선물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음 선물로 갈아타는데 이 갈아타는 과정에서 엄청 손해 볼 때가 많아요.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컨탱고, 뭐 베거데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 차이가 났을 때 이 저 선물에서 롤오버가 될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리스크라서 이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분도 걱정을 하셨는지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원유 주식을 사랑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쉐브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정유주를 원유주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비중도 굉장히 늘려놨어요. 근데 이분 사신 다음에 뭐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뭐 사셨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샀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약간 이제 이런 방식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원자재 투자하는 방식이 결국은 그렇게 주식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라면 결국은 이제 원자재 투자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투자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이런 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칙을 지킨다면 원자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항상 투자할 때 원자재도 7.5% 이내. 이거 레이 달리오가 만드신 대충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원자재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헌트 형제라는 사람이 은 투자했다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라는 건 그런 도사들도 실패를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제 앞부분부터 설명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죠.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건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 지금 이제 달러 자산, 뭐 금도 말씀드렸고 원자재 말씀드렸는데 금 주식 같은 7.5%, 원자재 7.5%. 주식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정말 이건 퍼센트가 완전히 다를 것 같고요. 뭐 10에서 70%까지 정말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을 하나도 안 갖는 게 이제 전반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가가 워낙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떤 하락장도 이렇게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점은 하락장에서 찐반당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모르는 수많은 이런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한 3년은 주식 투자 영원히 안 할 거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주식 투자 일단 들어가신 분들이 그게 안 되면 꼭 다시 반등했을 때 꼭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잊을 만큼 내가 그러면 적절하게 이게 진짜 찐 반등이어도 내가 어느 정도 V자 반등에서 이익을 얻어서 이 정도면 내가 주식 투자로 괜찮다라고 하는 비중.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그 황금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에서 70%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 100억 굴리는 사람하고 금융자산을 1억 굴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100만 원 굴리는 사람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신 분이 10%보다도 더 아래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가 생깁니다. V자 반등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 꼭지점에 사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보통 하락장이 어느 정도 유지됐었냐면 보통 이제 최근 30년 동안 세계화가 지속되던 시절에는 18개월이 가장 긴 하락장이에요. 이거 떨어진 기간에 보면.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좀 예외적인 현상, 세계화 시대긴 하지만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예외적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한 3년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때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최대치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비중을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중요 자산을 다 정리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채권이 남겠죠.
제가 이제 저번에 아마 여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채권 투자 별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네. 채권 투자 위험하다고까지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에 속지 말라고까지 아마 여기서도 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금리가 너무너무 낮았을 때 채권을 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채권 가격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채권 사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채권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채권 가격은 어떠냐? 제 생각에는 여전히 저는 리스크가 채권에 있다고 보는데 다만 뭐 굳이 한 3, 4년 두고 투자를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채권도 이제는 슬슬 카드로 좀 넣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경기 침체가 와서 완전히 둔화되고 디플레로 갈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네. 근데 후자의 경우는 채권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간이 가장 길었을 때가 3년 정도였다고 봤다면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올해라든가 또는 내년 초부터는 좀 이제 편입을 시작해도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자님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검색하면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 있는데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별로 한 일 없었는데 나이만 먹어갖고 52세입니다. 네. 네, 이제 50대이시면 만약에 기자님께서 지금 이 시대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 지금 이 시대예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보니까 네. 가장 큰 돈을 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금융만 한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에는 원래 S자 곡선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곡선이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요. 누운 S자 곡선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정보의 확산 속도가 처음에 10%까지 사람들이 뭘 알게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랑 전 국민이 90%가 알게 되는 기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알게 될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 떼돈을 버는 거죠. 저는 그 영역엔 절대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없거든요. 저는 금융을 연구했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영역, 이 10%에 정말 누구보다도 프론티어가 돼서 세상이 바뀌는 천병이 되려면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는 방법을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셨고 그 단계는 바로 그런 엄청난 첨단 분야의 초기의 그 촉을 가지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건 뭐냐? 그 업계에 뛰어드신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20대에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전자공학하고 뭐 반도체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우리 다 문과생도 있고 저처럼. 제 생각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인턴 요즘 인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저 대학교 때 인턴이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만 해도 제가 10년 전에 대학 졸업했는데 인턴십 3번이나 했어요. 오,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옛날처럼 인턴도 없고 그냥 갑자기 4학년 되면 졸업하면서 갑자기 취직시험 보고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경험을 쌓지 않았거든요. 다들 바보같이 4년 동안 뭐 하고 있나 이러고서 그러고 대학 다녔는데 저는 이제 정말 뭔가 프론티어에 있는 기업들에 계속 지원해 보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깊숙한 진짜 한 아주 깊은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만 생길 거 아니에요. 야, 너 인턴 했냐? 나도 했어. 그러면서 같이 이제 피어 그룹끼리 얘기하고 그 피어 그룹이 또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접촉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기 단계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뭐 종사하지 않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럼 공무원 시험을 봤다 아니면 공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극초반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인맥을 주고 그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그 길로 여러분들이 소질을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처럼 가버릴 수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완전한 공학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뛰어난 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도. 거기서 소질을 발견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프론티어들이 뭐가 움직이는지 여러분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 또는 요즘에 메타버스로 돈을 요즘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엑시트했죠. 그렇죠. 그분들이 초기에 들어가고 엑시트한 이유는 그 산업의 아주 내밀한 그 속까지 알았기 때문이고 그러려면 20대 초반에 할 일은 바로 그 경험을 직접 쌓는 겁니다. 책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직접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자, 기자님과 벌써 촬영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기자님과 촬영할 때 항상 좋은 게 이제 제가 질문 몇 개 안 던지면 자판기처럼 딱 몇 개 넣으면 타다닥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서도 영상은 길게 나와서 아주 좋은데요. 자,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 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반기에요. 제가 보기엔 과도한 공포나 또는 과도한 희열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투자는 왜 하십니까? 계속 여쭤보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딴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딴 거보다도요, 1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뭘 하고 싶은가? 10년 뒤에 나는 오늘의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좀 감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전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3년차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건 4년차 신드롬까지 같이 올까봐 좀 두렵습니다. 이게 1년 더 연장이 돼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올 연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년까지 가져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기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다시 한 번만 눈을 감고 내가 10년 뒤에 그리는 모습이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현명함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앞으로 22년, 23년에 겪게 될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의 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건 꼭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등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파란데 급등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버티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작가 TV 보시는 분들 모두 다 22년, 23년에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말 풍요롭고 정말 여유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대역전의 시기가 되는 22년, 23년을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의 투자 조언을 통해 돈값이 돈값을 하는 시대에 내 돈을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주홍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